이성원 교수입니다. 이번 학기 동안 데이터 센터 프로그램이라는 과목명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센터 프로그래밍의 첫 번째 날로서 오리엔테이션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하겠고요. 그 다음에 코스에 대한 설명들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기 전에 이해하면 좋을 만한 것들을 조금 설명을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 수업에서 좀 방대한 내용을 다룰 거예요. 단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는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 전반적으로 이 데이터 센터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네이버 다음 이런 회사들의 개발 트렌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이론적인 부분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더불어서 데이터 센터라는 곳이 수많은 컴퓨터들이 뭉쳐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수많은 컴퓨터들이 연결되기 위해 네트워킹을 하죠. 컴퓨터 네트워크 수업을 들었다 그러면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 테니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약간 네트워크에 대한 기초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뭐 소개한 것처럼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이성원 교수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히 제가 어떤 사람인지 좀 설명을 하도록 하죠. 지금 보고 있는 홈페이지는 그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mobilelab.khu.ac.kr입니다. 교수님, 강사님을 이해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을 설명할 건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컴퓨터공학과 출신이지만 현재 소프트웨어 융합학과를 2017년도에 만든 이후로 학과장을 유지하고 있고요. 프로그래밍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수업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뭐 재밌을 수도 있고 다사다난할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뭐 제가 프로그래밍을 좋아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너무 어렵게 할 생각은 없고요.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서버,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프로그래머들이 개발하는지에 대해서 좀 맛배기를 좀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좀 하고 싶습니다. 강의 계획서에도 있지만 뭐 연구실 위치나 전화번호들 있고 이메일도 있으니까 뭐 궁금한 사항 있으면 편하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저도 이제 개발을 취미 삼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면 뭐 소프트웨어들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올려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뭐 저 같은 경우엔 개인 취미 생활이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회사를 취업하거나 그럴 때 포트폴리오도 필요하고 개발에 대한 역량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뭐 좀 도움이 됐으면 되겠어요.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홈페이지는 이 홈페이지가 되겠고요. 이거는 그 개발 사이트네요. 저희 대학원 연구실 학생들 개발 사이트고요. 저는 경희대학교를 졸업을 해서 박사를 받고 삼성전자에서 한 10여 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했던 게 이제 네트워크예요. 데이터 센터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컴퓨터들을 연결을 한 환경이기 때문에 일단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대량의 GPU와 디스크들을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우연찮게 네트워크도 했고 이들이 발전한 데이터 센터에 손을 대다 보니 이런 과목도 만들어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이 수업 게시판을 이제 보여드린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저에 대한 설명도 좀 있고 뭐 다시 돌아가서 일단은 저에 대한 소개를 마치면 방금 전에 봤었던 홈페이지가 이거고 이 주소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저는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과목을 가리키고 있고요. 어쩌다 보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손을 좀 대서 이와 관련된 과목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융합학과인 경우에는 2학년 1학기 때 필수 과목인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 및 도구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하나의 사이클을 한 학기에 압축해서 가르치는 것들이 있고요. 처음부터 저희 소프트웨어 융합학과나 뭐 컴퓨터 공학과나 이런 쪽을 들어왔다면 웹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배웠을 텐데 예, 제가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과목 중에 하나고요. 뭐 1학년 학생들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1학년 학생들을 위한 소프트웨어 융합 개론 이런 과목들을 현재 괴롭히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아까 그 홈페이지를 보여줬던 이유인데 이후 설명을 한 번쯤 하겠지만 제 수업 게시판 제 그 개인 게시판을 들어온 다음에 아래로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 데이터 센터 Q&A가 있어요. 여기를 들어가면 자, 보는 것과 같이 이 수업을 제가 담당한 게 2019년 2학기부터 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다른 교수님이 하셨었고 제가 그거를 받았고요. 그래서 현재 수업 게시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현재 191개 정도의 질의응답과 게시물이 올라와 있는데 데이터 센터 프로그래밍이란 과목이 다른 학교나 뭐 이런 데는 없는 과목입니다. 저희가 최초로 만들어서 가르치고 있고요. 자료를 한국에서 찾는 것들도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 게시판을 만들었고 지난 학기 수많은 학생들이 본인이 겪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업로드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모르겠는 걸 질문을 하면 이제 답변도 하면 식으로 이렇게 정보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따라서 제 이제 게시판을 들어온 다음에 요 수업에 관련된 데이터 센터 Q&A 사이트에 들어오면 다른 곳에 뭐 구글링을 하기 전에 먼저 여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지난 수업 시간에 겪었던 사람들도 겪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결책도 좀 찾았으면 좋겠고요. 이후 수업이 진행이 되면서 본인이 모르는 것들도 여기에다 작성을 하면 이제 학생들끼리도 답변을 할 거고 저도 시간이 나면 틈틈이 들어와서 이제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경희대학교 안에서 데이터 센터 프로그래밍을 하는 친구들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게시판도 설명을 했고 수업 게시판에 대한 설명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강의 계획서가 되겠어요. 강의 계획서는 현재 경희대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이 수업은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2학년 2학기 특별히 데이터 사이언스 트랙을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그 외에 ROS 그 자동차 로봇 트랙인 경우에도 뭐 특별한 운영체들도 쓰고 멀티 패러럴 서버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게임인 경우에는 백엔드로 MMORPG 게임 서버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죠. 그래서 뭐 트랙과 상관없이 들어두면 좋은 과목으로 현재 만들어졌습니다. 3학점이고요. 부분 영어 강조하기 때문에 강의 노트 자체는 영어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수업의 진행은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이제 한국어로 진행을 할 거고요. 시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글로 진행을 합니다. 이 건물 323호에 제 연구실이 있으니까 뭐 방문이 필요하다 하면 하겠고 신종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까지는 가능한 온라인으로 질의응답을 받거나 하겠습니다. 사무실 전화번호와 개인 휴대폰 넘버도 있으니까 뭐 긴급하면 휴대폰 넘버도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가능한 이메일과 전화를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홈페이지 써놨으니까 궁금하면 한 번 더 구경하시고 방금 전에 그 수업 게시판에 대한 링크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뭐 구글링이라든지 기타 자료를 찾기 전에 한번 여기부터 먼저 찾아보고 이제 하고 질의응답도 여기서 본인이 한글로 쓰면 친구들이나 선배들이나 제가 답을 할 테니까 그렇게 질의응답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사항들은 참조를 하시고요. 이 수업은 이론 반, 실습 반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 50분, 일주일에 2번을 하게 되어 있고요. 통상 이론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가 한 40분에서 50분여 설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별도의 실습을 진행할 거고요. 강의 노트 안에 앞쪽에 이론, 뒤쪽에 실습 이런 식으로 하나의 자료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때그때 앞쪽에서의 이론을 보고 뒤쪽에서 실습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별도의 책은 없어요. 강의 노트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겠고요. 우리가 배울 기술 중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할 건데 하나가 도커, 하나가 쿠버네티스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들의 공식 홈페이지에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으니까 일단 요거를 참조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은 한글판으로 되어 있는 책인 도커 쿠버네티스를 이용한 컨테이너 개발 실전 인물이 2019년에 나온 책인데 나름 괜찮아요. 그래서 이 책도 괜찮고 그리고 도커하고 쿠버네티스라는 도구를 사용을 해서 컨테이너라는 분야의 기술을 우리가 배울 텐데 이걸 하는 이유 기술은 도구일 뿐 어떠한 큰 이유가 있어서 하지 않겠어요? 그것과 관련돼서는 IT 운영체제 변화를 위한 DevOps 그래서 이
책이 왜 이런 걸 하는지에 대한 배경이 될 겁니다. 학생인 경우에 사실 서버 프로그래밍이나 대규모 프로그래밍을 할 이유가 별로 없죠.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기술이 그런 기술이니 이런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그 이유와 배경을 이해한다면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완벽한 IT 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커 이런 책들도 권장하니까 시간이 되고 관심이 있으면 한 번씩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강의 자료들은 현재 이 드롭박스 게시판에 가면 다 있어요. 그래서 강의 노트라든지 필요한 자료들, 앞으로 주어질 숙제들도 여기다 올려놓을 테니까 이 드롭박스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필요한 자료를 다운받기 바랍니다. 한번 가보죠, 뭐. 자, 현재는 강의 노트만 일단 올려놨고요. 지금 보는 것과 같이 강의 노트들이 오늘의 오버뷰부터 해서 쭉 있습니다. 간간히 도움이 될 만한 소스 코드들은 제가 이런 식으로 미리 올려놨으니까 실습할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각각 100점 만점에 30점씩으로 주어지고요. 숙제가 주어질 겁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강의 일정이 일부 변동이 있지만 지난 학기인 경우에는 5번의 실습 레포트를 제출한 적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배운 걸 조금 응용해가지고 본인이 뭔가를 간단히 만들어 보는 건데 실습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뭐 프로그래밍을 많이 시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부담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그와 관련된 것이 30점. 출석이 별도로 10%로 여러분들의 성적이 반영이 될 겁니다. 수업 일정은 녹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2주 정도의 개강 일정이 미뤄졌었는데 뭐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날짜에 대한 거는 추후에 확정이 되면 그때 업데이트가 돼 있을 테니 그걸 반영하면 되겠고요. 한 2주 정도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하겠고요. 그 뒤 여러분들이 이제 도커라는 소프트웨어의 기술을 배울 겁니다. 그리고 중간고사쯤에 이 도커가 맞춰질 거고 그 다음은 쿠버네티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배울 것이며 이제 기말고사를 마칠 겁니다.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는 이 강의 노트의 이론 부분에서 낼 거예요. 따라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프로그래밍이 나간다든지 실습 문제가 나가진 않습니다. 그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레포트를 통해서 할 거니까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뭐 프로그래밍 실습 시험을 본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현재 생각으로는 일정상 5번은 좀 어려울 것 같고 4번 정도 이제 레포트를 주고 받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제 4번에 대한 것이 30점 부분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자료의 끝 부분에 다음 시간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읽어두면 좋을 도큐멘트들을 모아놨어요. 따라서 수업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 자료들을 읽고 들어온다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수업은 정해진 시간 안에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단편적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읽고 리딩 아티클을 읽고 온다 그러면 그 배경이라든지 왜 이렇게 하는지 철학들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따라서 리딩 아티클 뭐 감상문을 제출해라 뭐 그러진 않겠지만 본인이 스스로 이 분야를 배우기 위해서 이 강의실에 들어왔는데 가능하면 큰 도움이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기타 나중에 어사인먼트가 주어질 땐, 레포트가 주어질 때는 이제 클래스를 통해서 제출받을 거니까 이건 뭐 그때그때 얘기하도록 하죠. 실습은 여러분들 수강 신청했을 때 그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노트북을 사용을 할 텐데, 특정 회사의 제품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그 강의 게시판도 보면 좀 나와요. 근데 실제로 그 특정 브랜드의 노트북이 좀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 게시판을 들여보면은 그 회사의 이름이 나올 텐데, 뭐 오프라인 수업에서 실습을 시작하면서 언급은 하겠지만, 아마 이 얇고 예쁘고 가벼운 노트북, 특정 우리나라 2개밖에 없죠. 대기업. 그 중에 한 회사의 제품을 쓰고 있다 그러면 조금 고전을 할 확률이 많은데, 더더욱이 이제 그와 관련된 본인의 겪었던 애로사항을 강의 게시판에 많이 올려놨으니까 참조해서 많이 그 해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실습 환경을 구축하는 게 참 힘들 거예요. 이 도커라든지 쿠버네티스 소프트웨어를 본인의 노트북에 설치하는데 애를 먹을 텐데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보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경험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큰 본인의 역량이 될 겁니다. 충분히 시간을 줄 거예요. 천천히 몇 주가 걸치더라도 본인이 그것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할 테니 진행하도록 하고요. 본인의 노트북이 잘 동작을 안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실습을 할 수 있는 제2의 방안도 알려줄 테니까 실습을 진행하면서 계속 환경을 구축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이 강의 계획서를 한번 전반적으로 이제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부분, 방금 봤었던 강의 계획서의 그 요약문이니까 참조하기 바라고요. 이 부분이에요. 이 수업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선수는 아니지만 권장합니다. 첫 번째로는 웹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프로그래밍은 하지 않지만 간단한 예제들을 우리가 위에 올릴 필요가 있는데 그때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했고 웹 파이썬 부분에서 웹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거꾸로 본인이 많이 까먹었다 그러면 다시 웹 파이썬 프로그래밍 과목에서 웹에 대한 강의 노트를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었던 실습 예제들을 한 번씩 돌려본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두 번째로 소프트웨어 융합학과에서는 2학년 1학기 때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 및 도구라는 과목이 있고요. 거기서 리눅스 운영체제로 한 학기 사는 숙제를 줍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콘솔 혹은 터미널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거예요. 이렇게 새까만 창으로 되어 있는 것. 근데 이제 이런 새까만 창에서 뭐를 하느냐? 명령을 줍니다. 내가 현재 있는 디렉토리는 어디냐? 그러면 유저 밑에 dr 성원 밑에 다운로드다 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상하게 cd하고 점을 주고 그 다음에 pwd를 모르면 다운로드에서 dr 성원도 올라왔어요. 여기서 lsar을 치면 디렉토리 이름들이 나온 겁니다. 희한하죠? 이렇게 손으로 타이핑하는 것들. 이런 걸 이제 콘솔, 터미널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유닉스 운영체제예요. 맥킨토시 컴퓨터인데 유닉스 운영체제에 이런 작업을 할 수 있고 MS 윈도우즈라 그러면 이제 도스 창이라는 게 있죠. 리눅스인 경우는 비슷하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타이핑을 해가지고 우리가 동작시키는 이런 작업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서버 프로그래밍이나 데이터 센터를 만졌을 때에 이게 일반적입니다. 예쁘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하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 및 도구를 들었다면 이렇게 리눅스 운영체제와 명령과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손으로 타이핑하는 거에 익숙할 텐데 이게 뭐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다 그러면 좋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조금씩 알아가도록 할 테니 너무 큰 부담은 갖지 않아도 될 겁니다. 수업에 대해서는 일단 텍스트북이라고 할 거는 별로 없고요. 강의 노트가 여러분들의 텍스트북이 될 거예요. 관정 도서는 있으니까 참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강의 노트 안에 실습에 대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를 참조하면 되겠고요. 강의가 끝나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어오기 전에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자료들을 배포할 테니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그 자료들을 좀 볼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이 수업에 결국은 들어온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 첫 번째로는 무엇이다? 다음 수업이 있기 전에 리딩 아티클 이런 문서를 읽으세요 라고 하면 읽고 왔으면 좋겠어요. 서버 프로그래밍, 데이터 센터 프로그래밍 이런 것이 그냥 파이썬 언어 하나 배우듯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파이썬도 어려웠죠? 하지만 데이터 센터라든지 서버는 알아야 될 것들, 왜 그렇게 하는지들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독서도 수업의 굉장히 중요한 일환이니까 가능하면 반드시 읽고 올 수 있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수업 게시판이 있습니다. 아까처럼 수업 게시판이 존재하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거나 혹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 일단 찾아보고요. 여기에 없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올리는 그런 모습으로 접근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숙제는 현재 4번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별도 설명을 하겠고 데드라인에 맞춰서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의 노트북에 개발 환경을 구축하고 실습을 할 겁니다. 따라서 항상 실습이 있을 때 노트북을 지참을 해야 되고요. 어차피 강의실 자체가 실습실이기 때문에 피치 못해서 노트북을 가지 못하면 수업 시간 이전에 빨리 와서 본인의 컴퓨터에다가 개발 환경을 미리 구축해서 실습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팀플레이 하니까 철컹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텐데 팀플이라는 것이 프로젝트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기 위한 팀플은 아니고요. 생소한 것을 처음 배우다 보니 궁금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뭐 교수님한테 얘기를 하라고 그래도 쉽지 않을 거예요. 이해해요. 게시판에 쓰라고 그래도 익명임에도 불구하고 좀 주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를 이룰 거고요. 그 조 안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서로 물어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거의 다 처음으로 배우는 사람들끼리 비슷한 문제들을 겪을 텐데 그것들에 대한 해법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프로그램이라는 게 혼자 짜가지고 사는 세상이 아닌 거는 점점 경험을 해 가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팀을 만들어 프로그램을 짜는 건 아니지만 팀을 만들어서 궁금한 부분들을 집단지성으로 해결해가는 그런 모습을 갖춰가기를 바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 수업이 끝나고 오프라인으로 들어올 때가 되면 이제 팀을 만들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는 같은 팀이 요 사람들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면 미리 생각을 해두세요. 통상 4명 정도를 한 팀으로 묶을 겁니다. 왜 그러느냐? 좌우 뒤에 이렇게 앞에 이렇게 해서 4명을 묶을 거예요. 그래서 실습을 하면서 이 프로그램 설치하는데 이런 에러 났는데 그쪽도 에러 났어요. 어떻게 고쳤어요? 이런 얘기들을 나누도록 할 겁니다. 너무 큰 부담 갖지 말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팀을 만들 테니까 미리 생각하는 사람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쉽게 주사위를 던질 겁니다. 주사위에 의해서 팀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숙제가 주어지면 무슨 숙제인지 알겠지만 팀을 이루어서 어사인먼트, 리포트를 같이 하겠다.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사인먼트가 주어지면 하루 이틀 잘 생각을 하고 팀을 만들 생각이 있을 때에는 그때 그룹에 대한 팀을 또 별도로 만들어도 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자, 이 수업은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이 대규모의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 그런 단체들이 어떻게 소프트웨어들을 개발하는지를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한다면 이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2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첫째, 수백만 개의 컴퓨터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노트북 한 대, 데스크탑 한 대였겠죠. 스마트폰 하나. 지금부터는 스케일이 다른 어마어마하게 많은 개수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건지를 배우는 게 이 과목이겠고요. 2번째로는 텔레비전이라든지 기타 우리가 하드웨어적으로 볼 수 있는 제품 혹은 소프트웨어를 돈을 받고 파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할 건 수백만 개의 컴퓨터를 통해서 특별히 주로 웹 기반으로 빠른 응답과 계산이 필요한 그런 웹 서비스, IT 서비스 이런 것들을 집중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구글이나 네이버가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파는 것들이 있긴 있죠. 뭐 구글의 안드로이드에 대한 픽셀폰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 구글의 서비스는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접근해서 수천 수만 대의 컴퓨터가 여러분들의 입력에 결과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데이터 센터 프로그래밍, 즉 서버 쪽에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이유는 수천 수만 개, 많으면 수백만 개의 프로그램 컴퓨터에 주로 웹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으로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만든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수업에서 왜 이런 거를 해야 될지에 대한 기저가 되는 철학은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Agile, DevOps, Continuous Integration, Continuous Delivery, Continuous Deploy, Microservice, Serverless
이런 얘기들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개발 방법, 개발 철학이 나온 거고요.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수업 안에서 배우는 기술들이 존재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들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철학과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반드시 있고요. 수업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론을 함께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도커라든지 쿠버네티스라든지 기타 등등의 툴을 어떻게 왜 쓰는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 수업 자체를 뭘 배우는지 알고 들어온 친구들이라면 재밌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냥 뭐 제목이 재밌네, 이건 뭐 하는 거지? 라고 들어왔다면 그래요, 뭐 어떻게든 도움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이 수업에서 배울 도커 쿠버네티스라는 소프트웨어, 방금 전에 설명을 했던 뭐 마이크로 서비스, 서버리스 이런 철학들이 있는데 이게 말로만 우리가 얘기하고 실제 학교를 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 아니고 진짜로 의미가 있다는 걸 한번 확인하러 가보도록 해봅시다. 밑에 기존에 쳤었던 것들이 쭉 있는데 뭐 그냥 여기 쳐보죠. 자, 도커라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배울 거예요. 도커를 필요로 하는 경력을 찾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냥 구직하는 사이트에서 도커라고 쳤고요. 바로 뭐 카카오 나오네요. 바로 또 카카오 나오고 네이버 줄줄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넥슨 나왔습니다. 넥슨, 카카오, 넥슨 뭐 쭉쭉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LG CNS 좋은 회사예요. 그리고 뭐 하나펀드 뭐 이런 데도 나오고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방금 설명을 했었던 도커와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사람을 찾는 걸 볼 수 있죠. 여기 로봇 프로그램을 찾는 사람들 중에서도 도커를 찾고 있네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배울 소프트웨어가 쿠버네티스라는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마찬가지예요. 치면은 신한DS, 신한은행 계열사인가 보죠. 뭐 SKCNC, LGU 플러스 또 다른 회사들이 지금 많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쿠버네티스라는 소프트웨어를 배울 때 이렇게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쿠버네티스는 도커 회사를 찾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방금 설명한 쿠버네티스라든지 도커가 소프트웨어고 그런 소프트웨어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을 찾는 거라면 소프트웨어가 아닌 일종의 개발 방법 혹은 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쳐봤습니다. 뭐 메가존, 거북선 컴퍼니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또 많은 회사들이 델도 있네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찾는 걸 볼 수 있죠. 닥치는 대로 한번 써보죠. 서버리스, 아마존 웹 서비스 서울 코리아 나왔습니다. 괜찮죠? 또 뭐 할까요? 컨테이너 테크놀로지, 아마존 웹 서비스가 항상 1등으로 뜨네요. 자, 그래서 이 수업에서 배우는 이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자 구인하는 쪽에만 쳐놔도 실제로 저렇게 많고 좋은 회사들이 사람을 찾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 이 수업을 마쳤을 때에 관련된 프로그래밍 개발, 사실 프로그래밍 개발보다는 개발을 하기 위한 능력, 기본 능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왜 쓰는지에 대한 철학들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뭐 개발 프로세스, 개발 방법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리고 레포트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까 봤었던 저 회사에서 당신이 도커를 썼다는 걸 증명하시오.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로 레포트를 제출해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실무적으로, 그리고 미래를 대비해서 데이터 센터나 서버가 있는 쪽으로 가고자 한다면 이 수업은 조금이나마 그런 쪽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수천 수만 대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이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어야 돼요. 중간중간에 좀 더 이런 것들이 튀어나올 때마다 설명은 하겠지만 그냥 간단하게라도 일단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되는 거는 IP 어드레스예요.
IP는 인터넷 프로토콜이라는 소프트웨어고요. 이 소프트웨어에 어드레스, 주소가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게 있죠. 즉 구글 사이트에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가지고 접속을 해요. 뭔 소리냐?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웹브라우저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에서 예를 들어 네이버에 접속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의 컴퓨터에서 네이버에 있는 컴퓨터에게 데이터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중간에 있는 수많은 장치들을 통해서 가야 돼요. 그 수많은 장치들이 여러분들이 전송한 네이버로 가야 할 메시지를 받아서 네이버에게 꾸준히 전달해가는 작업을 하는데, 네이버가 뭡니까? 네이버닷컴. 이건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거고요. 기계들은 이런 거를 쓰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들이 집 주소가 있듯이 컴퓨터들은 본인의 고유의 주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숫자로 표현을 하는데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숫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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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A.B.C.D.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숫자 4개가 들어갔고 그들 사이에 점을 찍은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에게 주어진 주소를 IP 주소라고 부릅니다. IP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컴퓨터들이 본인이 누구임을 알리기 위한 주소다. 따라서 우리가 이후에 IP 어드레스라고 나오면 이렇게 컴퓨터에 주어진 숫자로 된 주소값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포트 넘버예요. 앞쪽에서 IP 어드레스를 설명을 할 때 컴퓨터에게 부여했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네이버 컴퓨터의 IP 어드레스를 보고 이 컴퓨터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면 되는구나 라고 컴퓨터에게 메시지를 줬어요. 그런데 컴퓨터 안에는 너무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웹브라우저 위에서 요구한 게 파일 전송이라 그러면 그 네이버의 그 컴퓨터, IP 어드레스로 찾아간 컴퓨터 안에서 파일을 여러분들에게 전송할 소프트웨어, 그 소프트웨어를 또 찾아야 돼요. 하나의 컴퓨터 안에서 소프트웨어들도 주소값을 갖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부르느냐? 포트 넘버라고 불러요. 포트 넘버. 운영체제의 소프트웨어가 구멍을 뚫은 거예요. 포트. 이 포트 넘버는 작은 번호인 경우에 1023 이치인 경우에는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만한 게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경희대학교 이메일 서버에 접속을 한다?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가 서버 소프트웨어가 컴퓨터 위에 돌고 있겠죠? 그 서버 소프트웨어의 번호는 25번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서버 쪽으로 보내면 이메일 서버의 IP 어드레스를 찾아서 잔후 그 이메일 서버가 25번이니 IP 어드레스를 찾아간 그 컴퓨터에서 25번 주소를 쓰는 이 SMTP라고 부르는 소프트웨어에게 여러분들의 메시지, 이메일을 부탁하는 거예요. 웹브라우저는 또 80번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구글이나 웹서버에 접속을 하면 기본적으로 그 컴퓨터에 80번 주소를 쓰는 웹 소프트웨어, HTTP 소프트웨어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이게 월드와이드 웹이기도 하죠. 따라서 컴퓨터를 찾아가는 주소는 IP 어드레스고 그 컴퓨터를 찾아서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찾아갈 때 우리는 포트 넘버를 찾아간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다음의 지식은 도메인 네임이에요. 컴퓨터에게 부여한 것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고요. 우리가 사람이 이 숫자를 외우고 다니는 건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com, 다음.net, mobileapp.khu.ac.kr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영어 단어를 만들었어요. 이게 도메인 네임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처럼 www.땡땡땡.com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세히 쳐다보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khu.ac.kr 어떻게 해석합니까? KR이 커요. 코리아에 있는 AC, 아카데믹인 KHU, 경희대입니다. mobileapp.khu.ac.kr KR에 있는 AC인 KHU의 모바일 랩 연구실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뒤에 있는 게 크고요. 앞에 있는 것이 대부분 작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탑 레벨이 뒤고 그 다음 앞쪽이
서브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컴퍼니 중에 이 회사며 이 회사의 서버 중에 월드와이드 웹을 지원하는 애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IP 주소, 포트 주소, 그 다음에 이해하는 거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도메인 주소가 되고요. 방금 얘기할 때 사람은 도메인 주소, 기계는 IP 주소. 똑같은 건데 형태만 다르네요. 따라서 사람은 웹브라우저에다가 영어 주소를 칠 겁니다. www.example.com. 그러면 이 도메인 네임, 즉 영어 단어로 되어 있는 걸 기계가 이해하는 IP 주소로 바꿔야 돼요. 결국 여기에 보면은 주소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192.0.2.44. 이렇게 보는 것과 같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주소를 주었을 때 기계가 이해하는 주소, 매칭된 주소를 주는 이 서버를 DNS 서버라고 부릅니다. 그럼 DNS가 뭐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도메인 네임을 주면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IP 어드레스로 돌려주는 애들이고, 이런 DNS가 즉 풀면 도메인 네임을 리솔루션 한다 혹은 트랜슬레이션 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도메인 네임 시스템 DNS라고 부릅니다.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DHCP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결국 방금 뭐라고 그랬냐면 특정 컴퓨터를 찾아가기 위해서 IP 주소를 쓴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IP 주소 다시 한번 볼까요? 8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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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비트. 최대값 2의 32승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들,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기타 등등의 기계들 다 IP 주소가 있어야 돼요. 2의 32승. 계산해보면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닙니다. IP 주소는 부족해요.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 컴퓨터가 통신을 할 때에만 임시로 IP 주소를 빌려주고, 컴퓨터가 통신을 하지 않으면 이 IP 주소는 가지고 있다가 다른 애들에게 빌려줍니다. IP 주소가 부족하니까 필요할 때 필요한 시간만큼 쓰고 반납하라는 거죠. 이런 기법들이 서버 쪽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안에서 많이 쓰여요. 그리고 이런 IP 주소를 빌려주고 다시 회수하는 기법을 DHCP, 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에 의해서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DHCP 서버가 IP 어드레스 주소를 가지고 있다가 컴퓨터가 통신을 하겠다고 하면 빌려주고 회수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DHCP라는 서버 요청을 하는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건데, 이후에 DHCP라고 나오면 IP 주소를 필요할 때 받고 반납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앞쪽에서 써버린 단어 HTTP, 그 다음에 웹파이썬 프로그래밍에서 바로 봤던 이 슬라이드, 즉 웹브라우저가 웹서버에게 요청하는 건데, 웹이라는 것은 추상적이니 좀 더 기술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HTTP 클라이언트가 HTTP 서버에게 HTTP 리퀘스트를 하면 HTTP 리스폰스를 하는 거죠. 웹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했다 그러면 HTTP 리퀘스트에 get이라는 명령을 써서 서버에 있는 페이지를 가져온 후 웹브라우저에 의해서 그걸 번역해서 보여주는 것을 설명을 했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웹브라우저하고 웹서버라는 것이 기술적으로 0과 1의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런 소프트웨어 HTTP입니다. 그리고 단순하죠. 요청하는 클라이언트가 HTTP 프로토콜로 리퀘스트, HTTP 소프트웨어 리퀘스트로 하면 서버는 그에 대한 응답을 주면서 파일도 줄 수 있고 웹페이지도 줄 수 있고 기타 등등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둘 간의 통신은 가능해진다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쪽에서 뭐라 그랬냐면 네이버나 구글이 짜고 있고 데이터 센터에서 돌아가는 상당량의 프로그램은 웹서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이 HTTP를 주고받는 클라이언트들하고 서버가 상당량의 소프트웨어들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HTTP 리퀘스트와 이에 따른 리스폰스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였습니다. 웹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했었어도 다 까먹었을 수가 있는데,
get이라는 명령을 포함해서 HTTP엔 여러 명령이 있지요. get은 파일을 주세요라는 의미였고 루트 디렉토리에 있는 tools.html 파일을 달라는 의미입니다. HTTP는 버전이 여럿 있어요. 1.1이 일반적으로 쓰이고 2.0이 무서운 속도로 빨리 퍼지고 있으며 3.0이 만들어졌고 미리 쓰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1.0이고요. 유저 에이전트는 웹브라우저인데 모질라 버전이네요. 영어로 되어 있으며 윈도우즈 98이에요. 접속하고 싶은 웹서버는 www.jawshardware.com이고요. 웹브라우저가 수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텍스트인데 HTML 포맷, 이미지 중에 zip 파일, 이미지 중에 JPEG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은 영어만 할 수 있네요.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HTTP 리퀘스트를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보내면 서버는 응답합니다. HTTP 1.0으로 응답을 하는데 200과 OK는 같은 의미예요. 네가 요청한 거가 있어. 제대로 줄게. 뭘 요청했습니까? 아래에 가지요. 웹페이지를 요청했나요? HTML이라는 언어로 만들어진 페이지고요.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서버는 보는 것과 같이 아파치 버전의 소프트웨어며 보안은 bsafe SSL을 쓰고 있고요. 유닉스 운영체제입니다. 그리고 이 컨텐츠는 403바이트의 텍스트 HTML 포맷이고요. 마지막으로 수정된 시간은 보는 바와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간단하지만 굉장히 많이 쓰이면서 굉장히 여러 분야에 쓰이는 것이 HTTP예요. 이걸 통해서 똑같은 방법,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방법으로 넷플릭스하고 유튜브도 동작을 합니다. 따라서 HTTP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우리 잊지 맙시다. 그리고 HTTP를 통해서 네이버 홈페이지를 하나 가져온다? 그러면 한 화면 하나를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한 화면 안에는 이미지며 글자며 영상이며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고요. 이것들은 각각 서로 다른 서버들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벌써 서버들이 시작이 됐어요. 웹사이트 한 화면 하나를 차온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고 실제로 우리가 크롬 브라우저는 오른쪽을 누르면 도구 더보기가 있고요. 여기 개발자 도구가 있습니다. 그럼 왼쪽에 이런 희한한 창이 열려요. 여기서 네트워크라는 거를 누르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보기 좋게 넓히죠. 경희대 홈페이지 khu.ac.kr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뭐가 쭉쭉 오네요. 자, 익숙한 이 화면 경희대학교 홈페이지가 나왔고요. 오른쪽을 보게 되면 시작 지점이 있고요. 아래로 내려가면 오른쪽으로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으니 우리는 khu.ac.kr을 어떻게 했느냐? 가져왔는데 이 안에 그림도 있고 글자도 있고 굉장히 많죠. 이런 게 몇 개? 132개입니다. HTTP 리퀘스트를 132번 했어요. 그리고 총 전송된 데이터의 양은 9.6MB입니다. 걸린 시간은 최종적으로 7.74초가 걸렸습니다. 보게 되면 이런 파일이 처음에 하나 날라왔고요. 이런 파일들이 날라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건 CSS 파일, 자바스크립트 파일, 그리고 무엇이 있습니까? PNG 파일, 이미지예요. 그쵸? JPEG 이미지들이 줄줄이 따라왔네요. 이분이 여기 있는 걸 알 수 있고 이 사진이 여기 있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왼쪽에 있는 이 화면 하나를 채우기 위해서 132개의 컴포넌트가 필요했고요. 아마 경희대학교 사이트라 그러면 서버 한 대에서 만들어서 보냈겠지만 네이버를 가봅시다. 네이버 홈페이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죠. 현재 107개를 가져왔고요. 마찬가지로 자바스크립트, CSS, PNG 파일들이 있죠. 요 한국경제TV 왼쪽에서 찾아보면 이 아이콘들 중에 속해 있을 겁니다. 자, 1.5MB였고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의 화면을 여러 개의 컴포넌트가 채우고 네이버라면 이 컴포넌트들은 서로 다른 서버에서 왔을 거고요. HTTP 리퀘스트에 의해 이렇게 HTTP 리스폰스를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지식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IP 어드레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숫자인데 이 숫자로 컴퓨터가 어디에 있는지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컴퓨터 안에 소프트웨어들의 주소, 그리고 사람이 이해하기 위해서 만든 도메인 이름, 사람이 이해하기 위해서 만든 도메인 이름을 IP 어드레스로 전환하는 DNS 서비스와 서버, IP 어드레스가 부족하니 필요할 때 빌려주고 다시 회수하는 DHCP, 가장 많이 쓸 프로그램과 프로토콜 소프트웨어로서 HTTP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그리고 이들이 주고받는 HTTP 리퀘스트와 리스폰스, 하나의 화면은 굉장히 많은 서버로 이루어졌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수업을 마치고 다음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읽어둬야 될 자료가 시작됩니다. 통상 이런 걸 이제 리딩 아티클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자료를 읽고 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미국의 NIST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자료를 읽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여러 관점을 설명한 자료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기술만 익히는 것은 하수고 이거를 왜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해야지만 돼요. 따라서 이 자료, 논문인데 학교 안에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언젠가 학교 한번 오면 다운로드 받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오늘 수업의 실습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 위에 있는 첫 번째 논문은 어디서든 다운이 가능하니까 잘 읽어두기 바라고요. 아래에 있는 논문도 인터넷을 찾아보면 다운로드 가능한 사이트들이 일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오지 않더라도 찾아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트로덕션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데이터 센터, 서버 이런 거를 이해할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설명을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 다시 한번 이 데이터 센터 프로그래밍을 왜 하는지에 대한 전반적 사회적인 기술적인 이슈들을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